연소 5문제, 건축 4문제, 여기 이제 산업계 해가지고 6문제, 기계, 열돌, 전기, 네. 근데 여기도 뭐 소방 전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번에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연소. 이거 좀 잘 푸는 사람들 합격할 거예요. 왜? 나머지들은 다 비슷하게 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생소한 문제들이 생소하거나 좀 우리가 잘 손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거 오늘 대학 교수가 들어갔나? 출제위원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사 책에는 내용이 잘 안 담겨질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그 어느 교수가 썼는지 그걸 우리가 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네가 아니라 또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자 138에 나왔으니까 이제 139에 안 나온다고 아예 안 봐. 138에 있는 부분들은 아예 안 본다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소방의 언어를 익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영어 공부를 몇 년, 몇십 년 동안 해도 왜 말이 안 되잖아. 이유가 있다는 거지. 똑같아. 소방도 뭐 5년, 10년 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입이 안 트였어. 언어가 안 돼. 소방 언어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나 생각을 안 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거나. 어쨌든 그리고 앞으로 여기 봐보세요. 136, 137에 봐봐.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 파트에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소방기술사 회의 방향이야, 지금. 소방기술사 회의 방향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위험성 평가 3문제 나왔어.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PSM 몰라요? 많이 봤잖아요. 300문제도 들어가 있어. 이거 외우라고. 근데 안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거를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걸 얼만큼 아느냐. 스스로가 이건 내가 여기까지 안다. 여긴 모르겠다. 이게 판단이 잘 서야 되는데 PSM을 많이 봤어, 우리가. 근데 막상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왜? 다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게 뭐가 논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 보고서야, 내용.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그냥 무조건 확실히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이제 각 교시마다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1교시 하면서 2교시, 3교시 하면서 그 앞에 문제 또 볼 거니까 그때 볼게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1교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버지스가 아니라 버지스 힐러, 제베타키스. 이게 참 말도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연소한계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소한계, 메탄의 연소한계는 5야, 5. 연소한계 5야.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냥 5잖아. 온도 상관없이 그냥 5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연소한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대.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한계가 낮아진대. 그래프는 알아요. 연소 범위가 점점 확장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걸로 설명하라니까 설명이 안 되죠. 알고는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 그래프가. 연소한계가 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한계가 높아지고. 그럼 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은 영향을 안 받는데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소가 이번에 나왔던 게. 그다음 산소평형. 여기 왜 글씨가 다 커졌지? 여기도 큰가? 여기도 크겠지? 어, 왜 커졌지? 여기가? 하여튼 산소평형을 설명하고 TNT의 산소평형을 구하시오. 하여튼 문제에서 좀 이따 보고요. 자, 이산화탄소 물질 환상계수 MCF.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 그 보존계수 그거 그래프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유도하는 거 보셔라 했는데 얘가 나왔죠. 소방용 펌프의 필요 유효 흡입수. 요거는 우리 했잖아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그다음에 5번 주유취급소 연료전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설치 기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안 외운 사람들은 버려야겠죠. 고체 가연물의 TRP.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써. 그 다음에 7번. 얘도 좀 어렵죠. NFP 72 원격 접수. 그러니까 이제 통신, 이제 원격, 이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신 쪽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점점점. 근데 이번에 완전 통신 쪽만 아예 그냥 대놓고 다 물어봤죠. 보안, 통신 보안. 근데 NFP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출제자가 방향이. 이제 앞으로 우리도 들여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소방 자탐 설비에 보안을 들여온다?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방화댐퍼. 얘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둘이 같아. 건피방에서 얘를 요구하니까. 자, 피난기구. 여기 설치 기준 쓴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이 문제. 설치 기준 쓰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치 기준을 써서 또는 뭐 그걸 비교해라 하면 써야겠지. 근데 이 사다리하고 피난구를 그냥 비교하라고 했어. 거기 문제점을 쓰래. 근데 설치 기준 두 개 봐보세요. 다른 점이 있나? 다른 점이 있어요? 설치 기준에 문제점이 나오나? 설치 기준에 문제점이 나오냐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를 설치 기준을 접근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방향을 잃게 돼.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그럼 뭐 4점 주는 거야. 4점. 자, 화학물질의 ERPG. 이건 우리 300문제 있었나? 없었나? 있었다가 뺐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3단계. 이거 ERPG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ADIH인가? 여러 가지 막 있잖아. TEL도 있고.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얘랑 똑같으니까 얘처럼 써라. 그래서 얘 하나만 외우라고 했잖아. 이제 끝점 농도 나올 것 같아. 끝점 농도. 자, 11번. KSB 2361.
참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네. 이거 쓴 사람 있나요, 이거? 저도 이거 이번에 그, 이 나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요 한번 검색해서 봤어. 하여튼 좀 그래. 자, 12번. 자, 이게 저도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소방길사가 낸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 소방길사가 문제가 된 문제가 아니다. 이게 고가수조라면은 이해가 돼. 근데 옥상수조라고 썼단 말이에요. 옥상수조. 아니, 생각해봐. 옥상수조가 있는데, 옥상수조에서 저층부 수화 배관으로 수화 용수를 공급한다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과압이 걸린다. 공급 방법을 네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옥상수조에서 저층부로 공급하는 공급 방법 네 가지. 뭐가 있어? 그냥 배관으로 연결해서 공급하는 거지. 낙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봐봐요. 고가 수조를 설치했대. 설치하고 저층부 수화 배관, 수화 용수 공급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층부로 지금 공급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잖아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고가 수조로 뿐이 접근이 안 돼요. 어? 그다음 서지의 종류, SPD 동작 원리. 이거 SPD도 300제 있었어요. 근데 서지 종류는 없었지. 서지 종류. 서지는 이제 뇌서지, 뭐 개폐서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고 내가 얘를 안다. 나머지 쓸 게 없다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써야지. 그리고 서지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직경뇌라는 거 알잖아. 직경뇌. 그 다음에 유도뇌, 간접뇌 이런 거 알죠? 그게 다 뇌서지. 근데 이제 개폐서지는 뭐야? 스위치 개폐하는 거. 일반 스위치 말고 전압 높은 최소한 우리 변전실에 있는 VCB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작시킬 때 개폐서지가 발생한다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연소 한계의 온도 의존성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연소 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 3.1, 1.8 이게 픽스되어 있는 값이 아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25도씨의 연소 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외웠던 연소 한계는 25도씨의 연소 한계다. 연소 한계가 온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자, 버지슬러 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LFL 곱하기 델타 HC는 1050에 수렴한다. 얘는 알아. 근데 이제 이 식을 모르죠. 이 식을 몰라. 쓸 수가 없는 거지. 이 제베타 키스라는 사람이 이 버지스 힐러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식이에요, 경험식. 그래서 연소열의 관계식을 다시 제시한 거야. 이 사람. 얘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식을, 제시를 했고,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이 식을.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식 아닌가요? 교재에 나오면 0.8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이 숫자가.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0.75 나누면 이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값이. 만약에 얘를 몰랐다 쳐도 여기다 그냥 0.8 넣고
이렇게 하면 점수는 줄 것 같아. 근데 얘가 제베타키스 식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지, 우리는. 그죠? 이거는 알잖아요. 이 식은 알잖아. 아,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돼, 이름. 자, 결론은 이 위식에서 LFL은 온도가 상승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증가한단 말이죠. 온도가 상승하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죠. 온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의 정의가. 온도의 정의. 온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에?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얘가. 그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큰 거고, 온도가 낮으면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 운동 에너지가 커, 분자가. 그래서 작은 에너지로도 발화점에 도달이 쉽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연소한계는 낮아진다. 연소한계가 낮아진다. 라는 거죠. 이 세로축이 뭐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여기 항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여기 빼먹고 쓰는 분들 되게 많아. 여기가 농도라고 했잖아요, 농도. NF 농도가 낮아지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 온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지금 출제자는. 우리가 외웠잖아, 이거. 이 그래프가 뭐라고? 얘라고. 이 그래프가. 2번 보시죠. 자, 산소평형. TNT의 산소평형을 구해라. 이게 10점짜리라서 그래프는 안 넣었어요. 자, 폭발력을 이제 물어본 거지. 산소평형에 의한 폭발력. 저도 이걸 산소 모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다시 수정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TNT가 폭발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실제 폭발을 하면 CO가 다량 방출되더라.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반응식이 실제 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TNT의 폭발력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얘 반응식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CO가 12개가 나와. 여기가 2가 곱해져가지고, 여기 소수점을 없애려고. CO가 많이 나옵니다. CO가. 실제 반응식 보면. 그러니까 얘는 산소평형을 알고자 그냥 완전 연소식으로 푼 반응식이에요. 완전 연소식으로. 그래야 산소의 과부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여기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74예요. 이 정도 되겠지. 중간이라 치면.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온다? 이쪽에 CO가 나온다. 여기는 뭐가 나온다?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이게 N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이 질소랑 반응해요. 질소. 이 질소하고.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 3번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1, 2번에 연소 문제를 2개를 넣어버렸어. 1, 2번에. 1번에 연소 문제 손도 못 대게 넣어놓고, 이제, 2번에는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거 넣어놓은 것 같아. 자, 3번에 물질 환상에서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를 또 넣어놨죠. 자, 식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식만 보면 간단해요. 자, 개념 보면 가연성 액체, 뭐 가스, 뭐 기체, 설계 농도가 34% 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본 약재량. 기본 약재량은 뭐예요? 자, 표면화재. 표면화재 약재량 어떻게 산정하죠? 보고하고.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 했어요? 보정계수 곱하라고 했잖아, 보정계수. 표면화재는 여기다가, 얘가 기본 약재량이에요, 기본 약재량. 최적에 대한 방출계수. 방출계수 뭐예요? 똥꾸파시오. 똥꾸파시오. 최적에 대한, 최적 증가에 대한 방출계수는 낮아진다.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게 왜 낮아지냐라고, 이런 것도. 얘가 기본 약재량이라고. 거기다가 방호대상물, 이런 방호대상물이면, 더 약재량을 많이 넣어야겠네? 보정을 해줘야겠네, 약재량에?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MCF라는 개념이. 그래서 식은 저렇습니다. 여기다가 그 보정계수 그 그래프 요거 보면 여기가 34잖아요. 34보다 높은데 방호 대상물이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1-34면 0.34죠. 에다가 내가 요구하는, 만약에 여기가 뭐 50, 51이다. 53이다. 산화에틸렌. 그러면 여기를 곱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맨날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53을 넣어. 그러면 그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개수가. 그럼 여기다가 곱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은 간단하죠. 식은 간단해. 저 식 말고도 또 다른 식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유도한 식이 있죠. 이제 이거 계산 문제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문제를 주는 거지. 방어 대상물 하나 주고, 아세틸렌 주고, 약재량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또 연계해서 뭐가 또 나온다고. 왜 이렇게 열받았냐, 제가. 자, 4번 보시죠. 자, NPSHRE. 여기 뭐 다른 거 안 넣습니다. 그냥 딱 계산 방법만 3개만 넣었어요. 흡입 비속도. 그러니까 비속도식이 어떻게 돼요, NS? 여기 비속도에다가 양정에 얘를 넣고 비속도에다가 S를 넣었다.
얘가 비속도잖아요. NS에다 S를 넣은 거고, NPSH R 이 자리가 원래 H잖아요. H. 양정 자리. N to Q.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다가 S 넣고, 여기다가 NP, SH, R2를 넣었다. 그래서 얘가 1로 올라가고, 자리만 바뀐 거죠, 자리만. 그럼 NPSH, R이가 뭐예요? NPSH, R이. 원래는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이거는 다 실제로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거든요. NPSH RE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얘네들로 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거 식 본 적 없나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데 K1과 K2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펌프에서 이 K1과 K2를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이 자리가 뭐야? 이 식 어디서 많이 봤죠? 얘가 손실계수라고, 손실계수. 응? 펌프 흡입구에서 임펠러 중심까지, 임펠러에서 임펠러 저 바깥에까지. 그때 손실계수야. 임펠러 내부, 임펠러 형상에 따른 이 손실계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해. 펌프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렇게 하자. 저렇게 구하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쓴다면, 다시 쓴다면, 1번 개념에다가 이식을 갖다 넣으면 더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 원래. 하지만 실제로 K1과 K2를 못 구하니까 이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산출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딱 세 가지만 썼습니다. 이것도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잖아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시죠. 주유 취급소에 연료 전지를 설치할 경우. 물론 이제 법이 이제 생긴 거긴 한데 연료 전지를 과연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어?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지? 연료 전지 말고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주유 취급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이게 세부 기준에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 그 내용을 이제 교재에다가 실어놨는데 나는 그게 나올 줄 알고 실어놨는데 얘가 나온 거야. 다른 게. 얘보다는 전기차 충전 설비가 더 나을 법하지 않나요? 연료전지보다. 근데 얘가 나왔어, 연료전지가. 이거는, 야, 읽어보세요.
연료전지는 여기 3번 봐. 연료전지는 폭발 위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아니 주유 취급소가 폭발 위험 장소 아니야? 어? 아, 이게 주유 취급소 봐보세요. 이게 주유기잖아, 주유기. 여기 다 뭐야? 경유 휘발유라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통기관, 통기관. 통기관, 이 담에서 얼만큼 떨어지라고 돼 있어요? 1m. 그래서 주유소 가면 대부분 어떻게 있어? 담이 있으면 통기관을 여기 끝에다 놓고 이렇게 꺾어놨잖아. 여기가 1m 이상이 되게끔 했단 말이야. 이거 본 적 없어요? 막 몇 개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막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 이렇게. 이게 다 통기관이라고. 어디서 올라온 거? 여기 탱크에서 올라온 거. 1m 이상 뛰어라고 하니까 법에서. 근데 연료전지는 폭발 위험 장소 외에다 하래. 여기 만약에 휘발유가 있다면 여기는 다 뭐야? 일종에 해당되겠죠. 왜 가연성 혼합기 막 배출할 거 아니야. 여름에 가보세요. 막 여기 아지랭이로 증발해가지고. 연료전지는 내화구조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고. 그럼 주유소 그 옥상 위에다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냥 읽어보세요, 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 설치 기준 문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설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냐 저렇게 설치하냐 막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문제점이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설치 기준을 통해서 하나씩 찾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봐봐. 보호설비. 충격 강도 이상의 강도를 확보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충격 강도. 차량의 중량. 요즘 보통 뭐 2톤이라고 보면 충돌 속도. 얼마나 갖다 세게 들이받았냐. 충돌 각도. 정면으로 받았냐. 비스듬하게 받았냐. 뭐 이런 거 있죠.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전지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차단하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료전지로의 가스를 긴급히 차단해라. 연료전지에 가스가 있어요?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로잖아. 연료전지가 있으면 연료전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래. 그 무슨 말이에요, 연료전지는?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가스? 메탄올! 주로 메탄올 태우잖아요, 메탄올. 여기 가스 정압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지, 상상. 연료전지 주변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구나. 도시가스법 시설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르래. 도시가스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 하여튼 어렵습니다, 시험이. 자, 6번. TRP. TRP. 자, 그럼 1교시에 지금 뭐야, 연소가 3문제 나온 거야, 지금? TRP, Thermal Response Parameter. 열응답 변수. 해석을 하자면, 열응답 변수다. 고체 가연물이, 그러니까 이거죠. 목재가 대표적인데, 목재가
이제 발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목재 발화점이 명확하게 몇 도다라고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450도 정도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인하점도 마찬가지죠. 목재 인하점이 몇 도다라고는 없다고, 명확하게. 그리고 발화점은 다 뭐예요? 실험실에서 어떤 그 특정한 환경에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발화점은. 그 발화점 측정 방법 있죠? 열 올려가지고, 정원법 열 올려가지고 10분 동안 얘가 발화되냐 안 되냐, 1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다시 세팅 다시 해가지고 초기 온도를 올려가지고 또 가열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실험실에서의 환경이라고. 근데 실제 화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고체 가연물의 점화 시간은 자,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측정을 못해요. 하지만 얘를 적용한다면, TRP를 적용한다면 꽤 합리적인 발화점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꺼운 고체 발화 시간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두꺼운 고체 발화 시간 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화재공학 원론에 보면 우리 얇은 고체 두꺼운 재료 발화 시간 할 때 두꺼운 재료의 4분의 파이가 아니라 C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C라고 했는데 화재공학 원론에는 4분의 파이라고 아예 그냥 픽스를 해버렸어요. 3분의 2 값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열 손실이 있냐 없냐라고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식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열 손실이 없는데 3분의 2보다 4분의 파이가 더 크다고 했죠. 열 손실이 있으면 3분의 2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분의 파이로 C값을 넣었단 말이지. 근데 열 손실이 없는데 얘보다 얘가 숫자가 더 커. 숫자가 더 크다는 건 뭐예요? 발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화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 3분의 2보다 얘가 더 숫자가 크니까. 비례잖아요, 지금. TIG하고. 근데 열 손실이 없는데 왜 오래 걸려요? 더 빨리 발화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열 손실이 없으면 열 손실이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발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다고. 근데 화재공학 원론에는 이게 없어졌어. 이제 4분의 파이 식으로 아예 그냥 바뀌었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두꺼운 재료는 뭐다? 4분의 파이만 쓴다. 4분의 파이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도 막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TRP는 이렇게 적용한다. 얘가 어디서 나왔냐? 그럼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일단 외우세요, 그냥. TRP가 이렇게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 이런 게 이제 10점짜리로 나오잖아요? 이거 뭐랑 하나 더 묶어서 25점으로 나와요. 이 TRP 개념이. 그리고 여기 3번 보면 두꺼운 고체의 점화는 재료의 표면에 임계복사 연료속 이상, 요거 임계복사 연료속 이상이 들어가야 분해가 된다고 했죠. 여기가 발화점이라고 하면 온도예요. 여기가 Q, TS 임계 온도지, 임계 온도. 그러니까 이 임계 온도가 뭐냐면 이 목재가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재료에 로시엘 재료에 얘가 막 복사되고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나가는 복사 연료석도 있죠. 그러니까 입사되는 연료석도 있고 방사되는 연료석도 있단 말이지. 입사와 방사. 그러면 입사되는 연료속에 의해서 이 재료의 온도가 TS는 최소한 돼야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분해가 돼야, 이게 Q가 아니라 속도다, 속도. 화염이 확산된단 말이지. 하여튼 요렇게 3번도 하나 넣어놨어요. 이번에 연소가 좀 어려웠어요. 자, 7번 보면 원격 접속. 그러니까 이번에 NFP의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게 자료 찾기가 일단 어려워. 그리고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좀 애먹었습니다. 이 자료 찾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얘하고 그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 내가 집에 있는데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거기는 야간 근무자뿐이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거기 수신기에 접속을 해. 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 화재 상황을 볼 수 있잖아. 아령 수신기니까. 몇 층에서 화재가 어디에 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지.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가 돼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걸로 만약에 실제로 그 화재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신기에서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 집에서 이제 건물로 이동하면서 다 볼 수도 있고 어떤 제어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격으로 내가 거기다 접속을 했을 때 뭔가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 뭐 제약이든 보안이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자, 요구사항은 수동 종료, 자동 종료. 아이고. 어디 갔어? 시스템 부분 중단, 관계자 상주. 크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눴는데, 원격 접속 시 화재 경보, 화재 신호 제어 장치에 언제든지 원격 접속을 수동으로 종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접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마냥 계속 접속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수동으로 종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제어반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영어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화재 신호 제어 장치, 제어반이 제어반. 근데 얘가 자탐이기 때문에 제어반이기보다는 수신기가 맞겠죠, 어떻게 보면. 자탐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 종료. 원격 접속 모드에 최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접속을 했는데 내가 이거 활동이 없어. 뭐 누르거나 이게.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종료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시스템 부분 중단. 원격으로 재설정 음소거, 비상 제어 기능을 작동시킬 때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설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터락 같은 느낌이에요. 인터락.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현장에서 수신기를 또 제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격으로 제어할 때는 여기는 중단돼 있어라. 너가 조작을 못하게.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관계자가 상주해 있어야 된다. 어디에? 그 수신기 앞에. 방제실에. 그래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는 관계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이런 제어나 이런 거를 이게 좀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원격 접속 시에 이런 네 가지가 요구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또 나올까 싶긴 한데 이 내용은 좀 제가 볼 때 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원격 제어가 도입이 될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게 무선 통신이라는 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무선 통신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건물 안에 어쩌면 그냥 감지기만 설치되고 내와 내열 배선이 없어질지도 몰라. 왜? 다 주소화 돼 있잖아. 수신기랑 만약에 통신할 수 있다면,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면 진짜 큰 단지를 묶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기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조그만 이제 소형 단지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제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원격 통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공유법은 없는 거예요? 없죠. 왜? 원격 제어도 못 하잖아. 안 되잖아요. 원격 제어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 봐봐요. 아파트 새로 짓는데 가보세요. 내가 밖에 나왔는데 가스 밸브 잠갔나 안 잠갔나? 안 잠갔으면 다 잠가. 핸드폰 안에서, 앱에서. 물론 우리는 그런 아파트에 못 살아서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요즘 요즘 짓는 아파트가 그래요. 밖에서 내가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기기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소방이 제일 느려. 어? 소방이 신기술 받아들이는데 제일 느리다고. 제일 보수적인 것 같아. 이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8번 방화댐퍼. 우리 방화댐퍼 많이 공부했어요. 방화댐퍼. 방화댐퍼, 그다음에 뭐야? 내화 체험 구조 많이 봤죠. 자, 건피방에서의 방화댐퍼와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관리 기준의 방화댐퍼 두 문제를 냈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설치 기준으로 쓰긴 썼어. 자, 건피방의 성능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비차열과 방연 성능 기준에 적합할 것 하고 제가 안 썼어, 이걸. 그게 얘니까. 그게 기준이 얘예요. 그 말은 뭐야? 똑같다. 건피방에서의 방화댐퍼나 건축물 품질 인정 관리 기준에서 방화댐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건피방에, 뭐 건피방이든 뭐든 방화댐퍼는 면패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차열 이제 시험이 있는데, 차열성. 자, 이거 우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했어. 여기 면패드 시험 있고, 균열 게이지 시험 있고, 이면의 화염 시험 있죠? 이면의 화염. 그 다음에 평균 최고 온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면규나 평채. 항상 얘기하잖아요. 면규나 평채. 그럼 방화댐퍼는 면패드 안 한대. 비차열인. 비차열이면 뭐예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죠? 온도는 측정 안 한다 이거야. 뭐만 본다? 두 개만 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성능 기준에 비차열 1시간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차열 1시간이라는 게 얘라는 거야, 얘. 그럼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 이걸 통해서. 어? 수험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기는 그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기준만 쓴 거야, 기준만. 걱정하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하라는 의미가, 덕트에 댐퍼를 설치했는데, 과연 이 성능으로 내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화재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는 방화 댐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그 배출 댐퍼하고 같이 엮여서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배출 댐퍼 뭔지 아시죠? 특피 제한에 보면 유입공기 배출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특피 제한에 유입공기 배출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출 댐퍼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입공기 배출 장치에 거기에 덕트가 내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덕트에 배출 댐퍼를 설치하래. 덕트에.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풍량을 이제 제어를 해야 돼요. 왜 예전에는 이게 풍량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배출 풍량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제한 구역 그 안쪽, 거실과 면하는 그 복도에 압력이, 부압이 너무 세게 걸린다는 거지, 부압이. 부압이 너무 세게 걸리니까 배출 댐퍼를 설치해서 양을 조절해라. 부압 안 걸리게. 이제 걔랑 방화 댐퍼랑 같이 엮여서 나오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제. 그래서 요 기준 비차열 1시간하고 방연 성능 요거. 방화문은 어떻게 되죠? 요거 얼마예요? 방화문. 0.9. 여기 분당이 왜 빠졌지? 분당이란 말이 없네. 분당입니다, 분당. 1분당. 나머지 기준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9번 보시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화재 현장 기준이 들어와서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 있죠? 건축법에 따라서 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방 그쪽 베란다 그 발코니 바닥에다가 그 사다리 설치하면 예전에 안 됐잖아, 우리는. 대피 공간, 대피실 안에다가 설치하라고 했단 말이지. 여기 이제 안방, 여기가 거실이면 여기 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다가 피난구 내림시 사다리를 설치했다고, 건축에서는. 설계를 이렇게 해왔어, 항상. 근데 우리는 여기 대피실에다가 바닥에다가 해라라고 하죠, 소방에서는. 소방에. 여기 설치 기준이 없네. 아파트 외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내림시 사다리를 대피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소방은. 대피실 안에다가. 근데 건축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파트면은 여기다 해도 된다. 그러면 대피실을 면제해 줄게. 그래서 우리 소방이 여기 따라간 거잖아, 공동주택은. 그죠? 공동주택은 이렇게 해요. 근데 301에 보면
NFPC, NFTC 301에 보면 거기는 아파트 외라고. 아파트 외의 건축물에 만약에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면 우리는 대피실 안에다 무조건 설치해야 돼. 아파트가 아니면. 아직도. 만약에 오피스텔에 설치한다. 어디다 해야 돼요, 소방은? 여기다 해야 된다고. 대피실 안에다가 소방은. 아직도. 아파트가 아니면. 이해돼요? 아파트가 아니면 우리는 대피실 안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아파트면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비교해라.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는 마땅히 비교할 내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 이거 피난구 덮개 비차를 1시간 유지하고 막 똑같단 말이지. 근데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거지. 이거 소방이니까 소방이 설계한단 말이야. 얘는 건축이니까 건축이 설계해요. 그럼 만약에 건축에서 발코니 바닥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라고 소방 설계 업체에서 그걸 받았어. 건축 도면을. 그러면 여기다 해야 돼. 왜? 여기 바닥이 뚫려 있으니까 슬라브가. 여기다 설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방 설계에서 야, 니네 건축 이거 설계 잘못했어. 우리 법에서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왜 니네 여기다 했어? 이거 좀 도면 좀 수정해줘. 얘기한다고 들어주냐고. 지네 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파트면은 상관없는데 아파트 이외 용도는 아직도 계속 문제가 된다. 아파트 이외 용도는. 그러니까 이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 설계가 먼저 돼요. 바닥, 벽, 창호, 문, 뭐 이게 설계가 와. 그럼 소방설계 업체에서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입히는 거야. 스프링클러 배관, 옥내수화전, 기계실 이런 것들 다 입힌다고 거기다가. 근데 얘는 건축의 건축 설계에서 이미 바닥이 뚫려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피난 안전구를 설계할 수 있냐고 소방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설치 대상이 그냥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여기는 아파트만 설치해. 그러니까 아파트면 상관없는데 다른 용도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니까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실무적인. 자, 문제점은 뭐냐? 소방 입장에서 소방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다음에 아파트 외 용도 건축물은 피난구 설치 면제, 그러니까 건축법 경우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의 대피 공간을 설치할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면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또는 바뀌고 그리고 우리 입장, 건축의 입장 이걸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문제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들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랬어요? 교재는 참고하시라. 교재는 참고용이라고 했어요. 참고용. 그 참고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자, 10번 보시죠. ERPG. 자, ERPG는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돼 있죠? 가이드라인.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야. 그냥 지침이야. 지침. 가이드라인이다. 자, 독성 물질에 1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신체적 손상을 끼치는 농도를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 거다. 목적은 비상대응 계획 지침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ERPG 3단계, 1, 2, 3. 뭐 얘는 보면 아실 거고. 자, ERPG를 결정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건 2고, 어떤 건 3냐.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지.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이 코샤 가이드 가보면, 이게 각 물질마다 ppm에 따라서 1, 2, 3이 있어. 이렇게 테이블이 엄청나게 길어. 한 몇 페이지가 돼요. 물질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ERPG 데이터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좀 웃겨. ERPG 데이터가 없는데 얘로 하래. 이게 되나? 계산이 되나? 이걸로 계산해서 ERPG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이 기준도 봐보세요. ERPG 데이터가 없으면 ERPG2를 10으로 나눈 값이다. 아니 데이터가 없는데 이걸 10으로 어떻게 나눠? ERPG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10으로 나누냐고. 근데 그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에 보면. 그 코샤 가이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1번. 자, 이거를 왜 냈을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출제 의도를. 그래서 그냥 저기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썼어요. 자, CK 밸브는 최고 허용 압력이 1.4 메가파스칼. 얘는 이제 3.5. 거기에 유체 상태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온도에 따라서 얘는 이제 여기 조건 달았죠. 상온의 기름 증기다. 거기서 제일 낮은 온도가 120도 이하야. 그 기준에서 보면 120도 이하. 그러니까 상온이라고 했으니까 120도 이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용어의 뜻. 자, KSB 2361은 일반 기계장치, 화학장치 등에 사용하는 주광 플랜지형 밸브에 대한 규정이다. M은 이제 일반 기계용이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M하고 C. C는 이제 화학장치. CK는 요거, 호칭 압력. 그 다음에 100은 지름. 호칭 지름. 더 이상 뭐 쓸 말이 없더라고, 이게. 뭐 주광 플랜지형 밸브? 여기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되나요? 여기 문제에서? 주광 플랜지형 밸브란 해서 막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넘어가시죠. 자, 이거 12번. 자, 옥상 수조 설치 시 저층부 수화배관 수화용수 공급 방법 4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끌고 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가정을 한 거야. 이 옥상 수조는 고층물의 옥상 수조라고 나는 가정을 하고 풀겠다. 만약에 옥상 수조가 15층 높이에 있다. 그러면 저층부에 과압이 생겨요? 뭐 과압이란 얘기는 없지만 저층부 수화배관 수화용수 공급 방법이라고 했어. 저층부에. 옥상 수조에서 저층부로 수화용수를 공급하는 방법. 아니 배관으로 공급하지 뭘로 공급해? 낙차에 의해서. 아니에요? 공급 방법이 뭐 여러 개 있나? 배관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네 가닥의 갈래로 막 이렇게 내려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에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을 해서 풀면 돼. 만약에 계산 문제야. 만약 조건이 없어. 그러면 난 이런 조건으로 난 풀겠다. 내가 가정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안 풀리면. 어? 그래서 기술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뭐랄까, 좀 플렉시블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유연하게.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수조에서 저층부 과압 방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참고해서 보세요, 이건. 자, 마지막 13번 보시죠. 자, 서지의 종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뇌서지하고 이제 개폐서지 두 가지가 있죠. 뇌서지는 직경뇌, 유도래, 여기 간접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10점짜리인데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두 개만 썼어요. 자, 직경뇌는 저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뢰죠, 낙뢰. 유도래는 낙뢰가 만약에 이 건축물에 여기에 빵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근의 건축물은 어떨까? 여기에 있는 전기기기 장치. 여기 접지가 있겠죠, 이렇게. 접지 시스템이 있겠지.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이게 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전이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럼 여기가 전이가 엄청 높죠. 내려갈 때는. 근데 고전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인근의 건축물도 영향을 준다는 거지. 왜? 접지가 다 땅속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인근의 건축물로. 이게 유도래야, 이게 유도래. 얘가 직경래, 얘가 유도래. 그러면 우리는 뇌를 안 맞았는데 갑자기 PC가 안 돼. 뭐 먹통이 돼 버렸네. 기판이 나갔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는 여기서 이 개폐서지 전기 공사를 해. V11을 만약에 교체해. 그래서 얘를 땅 내렸어. V11. 그러면 그 영향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인근 건축물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이 안에서 뭐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이런 계통의 이상 전압 전류가 흐르는 어떤 원인이죠. 계통이라면은 계통이 뭐예요? 절로. 전기가 흐르는 라인. SPD 동작 원리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상 전압 전류가 들어오는데 부하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SPD를 부하와 병렬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개평이면 스위치형, 전압 스위치형이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개방 상태예요? 폐쇄 상태예요? 평상시에 개방이 돼야겠죠. 개방이 돼야 일로 전류가 안 올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폐쇄가 됐다면 얘는 단락이 된 거예요. 봐봐, 1차와 2차, 여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단락이야, 단락. SPD가 붙어 있다면 평상시에 개방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스위치형 같은 경우는 여기다 고임피던스를 걸어 놓잖아요, 평상시에. 만약에 저임피던스라면 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타입의 SPD가 전압 스위치형은 동작할 때 폐쇄가 되고 전압 제한형은 저임피던스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상 전류 전압을 슉 보낸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 땅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접지된 땅 속으로. 그래서 이게 다 빼주고 나면 어떻게 정상 상태로 복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SPD도 우리 300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진짜 한 10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 근데 문제를 안다고 내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지금 우리 기출풀이 다 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 주잖아? 못 써. 어? 그죠? 문제를 분명히 내가 알고 답을 다 훑었어. 근데 써보세요 하면 또 못 쓴다고. 왜 그럴까 고민하세요. 왜 그럴까? 네, 좀 쉬었다가 2교시 할게요.